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R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자, 오늘은 창업의 지혜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정부 지원 사업 이런 아이템으로도 선정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이고요. 사실 이거는 그냥 짧게 그냥 일문일답 같은 걸로 풀어나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해보면은 지난 5년간 굉장히 끊임없이 나오던 질문들이고 또 앞으로 이 창업가 여러분들을 계속 끊임없이 괴롭힐 만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분량을 만들어서 별도 강의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구성이 됩니다. 이제 먼저 지원 사업에 적합한 아이템이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든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정작 이제 실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받다 보면 어떤 아이템들이 정말 좋은 평가를 받아서 정말 선정이 될 수 있는가? 결국 지원을 하는 아이템이면 뭐 뭘 가지고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지원이 할 수 있겠지만 결국 여러분이 고민하는 건 이걸로 선정이 되는가? 정말로 내가 기대하는 만큼의 어떤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선정이 될 수 있는가가 이제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특성들을 한번 조금 얘기를 해서 방향성으로 한번 잡아보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좀 사례 연구를 몇 가지를 좀 들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 근데 사실 오늘 사례 연구로 말씀드릴 내용들은 뭐 누가 봐도 선정이 될 것 같은 그런 당연한 아이템들이 아니고 저게 선정이 됐어? 약간 이렇게 좀 의문이 들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아이템들을 한번 실제 선정 사례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이템 변경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정말 제가 말씀드린 아이템이 선정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오늘의 원픽 또 한번 끝으로 여러분에게 하나의 화두를 던져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입니다. 이제 과연 우리가 이제 지원 사업의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 계획서 쓴다 그러면 이런 것도 지원 사업에 적합한 아이템이 될 수 있나? 이런 것도 예창패로서 내가 지원을 할 수 있고 선정을 받을 수 있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적정성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템으로도 내가 이걸로 창업을 하고 싶은데 이런 아이템으로도 실제로 선정이 될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보시는데 대부분 보면은 저는 액세서리 같은 걸 만들어서 팔려고 그러는데 이게 뭐 손재주는 들어가지만 테크닉은 들어가지만 액세서리를 만든다는 게 기술적 혁신이 있는 게 아닌데 이런 게 되겠냐 뭐 이런 고민들. 뭐 식당을 해보려고 한다, 카페를 열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예창패에서 선정이 될 수가 있겠냐. 머그컵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 뭐 머그컵을 만드는데 기본적인 기술은 들어가지만 이것도 워낙 흔한 아이템인데 이런 걸로도 내가 좀 될 수가 있겠느냐. 뭐 미용실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 이런 것처럼 뭐뭐뭐를 해보려고 하는데 실제로 가능한가. 자, 일단 뭐 이런 질문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뭐 이제 대학원에서 연구 생활을 하다가 뭐 이제 자기가 연구했던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나온다든가 아니면 뭐 대학교 교수님들이 연구실에서 냈던 특허를 가지고 뭐 이런 걸 해본다든가 뭐 아니면 하다못해 학부생들이 그래도 학교에서 뭐 이거저거 배워가지고 자기들이 나름대로 뭐 코딩이나 무슨 뭐 아두이노나 아니면 뭐 3D 프린터를 배워가지고 뭔가 제품을 만들어 봤는데 이거를 좀 더 기획을 잘 해가지고 뭐 아이템을 한다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나라는 사람은 창업을 분명히 하고 싶고 이 창업을 내가 잘하는 요런 어떤 뭐 카페가 됐건 액세서리가 됐건 머그컵이 됐건 미용실이 됐건 어떤 내가 갖고 있는 나만의 어떤 그 재주를 이용해서 그걸 가지고 창업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든 수익을 내서 돈을 벌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초기 자본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를 내려고 해보다 보니까 주변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그걸로 안 된다, 앱만 들어야 된다, 그거를 뭐 플랫폼을 해야 된다, 그래야 뭐 선정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고민들이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고민들은 사실은 너무 당연하게 여러분들이 고민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언뜻 생각해봐도 뭔가 기술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대뜸 나는 생각지도 않은 플랫폼을 하자니 플랫폼이 뭔지도 모르겠고 내가 써봤던 플랫폼이라고 해봤자 뭐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나 뭐 이런 거밖에 없는데 뭐 야놀자 이런 거밖에 없는데 실제로 내가 그러면은 그런 걸 직접 해야 되나? 나는 그냥
카페 해보고 싶은 건데, 머그컵 하고 싶은 건데, 이런 이제 고민거리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예비 창업 패키지에 선정되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좀 굉장히 큰 장벽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기 있는 사람들은 뭔가 기술 갖고 있고, 뭐 3D 프린터를 뭐 해야 되고, 뭐 캐드를 할 수 있고, 코딩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게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거고, 오히려 역으로 얘기하면은 사실 이런 어떤 카페나 머그컵이나 뭐 액세서리 같은 거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약간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이 느껴진다는 거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이제 어쨌든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거죠. 왜냐면 주변에 봐도 뭐 인터넷에 막 나오는 걸 봐도 막 다들 막 대단해 보이니까요. 실제로 뭐 성공 사례들을 봐도. 그래서 이걸 제가 먼저 이제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은 일단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통상적으로 내가 식당을 하려는데 그걸 예창패에 내겠다라고 했을 때 사실 그냥 나는 식당을 할 거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뭐 렌트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인테리어를 꾸미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재료를 사가지고 요리를 해서 판매를 하면 되는 건데 근데 그런 자금들 자체가 그런 용도로 자금을 집행하는 것 자체가 아예 안 돼요. 그러니까 설사 여러분이 플랫폼으로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식당 플랫폼으로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돈은 플랫폼 만드는 비용인 거지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플랫폼 만드는 비용인 거지 그걸로 실제로 뭐 가게 임대해 가지고 안에 인테리어 꾸미고 시설 장비 들여놓고 뭐 재료 사 가지고 실제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운영 자금과 시설 자금으로 쓰이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순수하게 그 여러분이 그냥 난 장사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자체는 사실은 불가능하지만 사실은 미용업이라는 업종, 그 다음에 뭐 카페라고 하는 그런 업종, 그 다음에 뭐 아까 얘기한 머그컵이나 액세서리 같은 그런 업종 자체가 불가능한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다만 이제 이 프로그램의 성격상 아무래도 이제 그런 아이템으로 내는 게 쉽지는 않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예비 창업 패키지가 경쟁률이 10대 1이 넘어가는데 그 10대 1이 넘어가는 것 중에 뭐 내가 아두이노 좀 깔짝거린다고 내가 3D 프린터 좀 만들 수 있다고 해서 그러면은 뭐 그건 되게 쉽게 될 수 있냐 그러면 그나마 조금 비벼볼 언덕이 요만큼 있어 보이는 것 뿐이지 사실은 그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이 그렇게 그 흔히 생각하는 뭐 기술적인 모내 뭐 플랫폼이 어떤 애 하는 것들도 보면은 사실 그거야말로 실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빨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더 좋은 어떤 가치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업종, 근데 실제로 내가 하고 있는 일하고 최대한 부합되는 방향으로 아이템을 잘 만들어서 이 예창패나 초창패와 같은 지원 사업에 이제 지원을 해서 뭔가 좀 도움을 받고 싶다, 이제 자금 확보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지켜야 되는 조건 딱 하나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지원 사업의 결에 맞춰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실제로 여러분이 그 이런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 나는 식당을 할 거고 카페를 할 건데 그러려면 나 렌트해야 돼. 보증금 내야 돼.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안에 시설에 해놓고 뭐 카페 머신 같은 커피 머신 다 갖다 놔야 되고 설비 갖다 놔야 되고 뭐 커피 원두 같은 거 사야 돼. 그런 자금들은 보통은 중진공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은행이나 이런 쪽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대출을 받을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건 자기 자본을 받거나 아니면 은행에서 금융 지원을 받는 방법밖에 실제로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 사업 예창패에서도 그거를 지원해 주진 않아요. 그래서 예창패라고 하는 거를 받는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실제로 그런 카페 창업을 하기 위한 자금이라기보다는 그냥 카페 창업을 냅다 해서 남들 하는 것처럼 그냥 원두 받아가지고 파는 거다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나름대로 카페를 하면서 내 나름대로의 생각한 컨셉이 있고 방향성이 있고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어떤 몇 가지 수단이 있다 그러면 그런 어떤 독특한 여러분만의 어떤 판매 전략이나 아니면은 창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 전략 들을 최대한도로 아이템화 시켜서 지원 사업의 결에 맞춰서 써야 되는 그런 어떤 하나의 그 전략이 필요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단순히 이제 지원 사업의 결에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게 실제로 그냥 나 커피 팔 건데 뭐 액세서리 팔 건데 이런 정도로만 해서는 사실 결에 맞추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런 뭐 예전에 이걸 해봤던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컨설턴트들이나 그런 강사들을 잘못 만나면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게 이건 안 돼. 이거 플랫폼으로 이거 해야 돼. 너 카페 하고 싶으면 카페 플랫폼으로 해. 근데 사실은 카페하고 카페 플랫폼 다른 거예요. 배달하고 배달 플랫폼은 다른 거예요. 배달은 배달하는 거고요.
배달 플랫폼은 그거를 핸들링하는 관리 시스템이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말이 좋아서 그렇지 그 플랫폼이라는 거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사실은 그거는 완전 그냥 운영 관리 체계인 거고 커피를 만드는 나의 역량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닌 건데. 그러니까 약간 이런 종류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지원 사업의 결에 맞춰서 실제로는 여러분의 아이템을 조금 더 특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지원 사업에서 좋아하는 아이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딱 봤을 때 그래도 적어도 이런 종류 뭐 인공지능, 블록체인, 뭐 로봇, IoT, 자율주행, 플랫폼, 바이오, 뭐 무인주방, 디지털 콘텐츠, 의료기기, 헬스케어 뭐 이런 계열들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조금 호의적이죠. 그러니까 뭔가 기술 기반이고 뭔가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느낌도 잘 살아나고 지금 당장 어떻게 이제 가치를 살려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뭔가 잘만 되면은 대박을 칠 수 있으니까 일단은 분야로만 보면은 이런 것들을 조금 선호하는 건 있고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여러분이 아까 앞서 얘기했던 뭐 액세서리나 식당이나 카페나 뭐 미용업이나 이런 쪽을 이제 생각을 하신다고 한다 그러면은 뭔가 그것만으로 부족해 보이니까 막 이런 것들을 이제 엮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그 딜레마들이 섞여서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즉 여러분의 불안함과 사업에 대한 어떤 그 약간 떨어지는 그런 그 불안한 그 자신감, 떨어지는 자신감, 자존감,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있는 컨설턴트들이나 여러 가지 창업 교육 아니면 선후배들이 주는 그런 어떤 겁 같은 그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혼재가 되게 되면 정말 끔찍한 혼종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뭐 디지털 이미지를 형상화한 무슨 뭐 디자인을 만들어서 이거를 뭐 사회 문제를 해결할 건데 이거를 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서 어떻게 이런 진짜 자기가 말을 하면서도 뭔가 열심히 설명하는데 듣는 사람 뭔지 하나도 모르겠는, 심지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끔찍한 혼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지원 사업에서 좋아하는 아이템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중에 50% 이상은 잘려요 그냥. 왜냐하면 아무리 인공지능에도 아무리 블록체인이고 아무리 디지털 콘텐츠가 아무리 헬스케어고 아무리 IoT고 아무리 자율주행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사업계획서 딱 뚜껑 까보고 발표하는 거 들어보면은 아, 저 사람이 이거를 정말 사업으로서 생각을 한 건지 그냥 낸 건지가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아이템들의 기본적인 특징들이 있는데 이런 게 있는 거죠. 일단 앞서 보였던 인공지능이나 블록체인 같은 아이템들이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 안에서, 그러니까 실제 어느 정도 회사가 차려져서 가치가 나오고 실제 어떤 B2B든 B2C든 매출이 창출되고 있는 그런 어떤 성과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즉 이 사업의 가치가 이미 어떤 수치적으로 입증이 된 그런 사례가 아니라면은, 그렇다면은 대부분 이런 아이템들이 아주 초창기의 컨셉만으로 각광을 받는 건 정말 멋있는 놈이거나 아니면 대박 성공 사례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뭐 인공지능 같은 건 너무 뻔하잖아요. 멋있잖아요. 일단 뭐 사람 대신에 뭔가를 대신한다는 게 얼마나 멋있어요. 자율주행 그냥 일단 멋있잖아요. 그 자동차 타고 막 가는데 내가 이게 핸들에서 손 놔도 지가 알아서 막 이렇게 갖다 주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템들이 뭔가 좀 있어 보이니까 그냥 꼭 심사위원이 아니더라도 뭔가 이런 그 여러분이 지원하는 거에서 보이던 게 주눅이 드는 거지. 왜냐하면 아, 나는 카페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저 사람은 무슨 뭐 인공지능 어쩌막 얘기하는데, 근데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저 같은 심사위원을 만나면은 아주 철저하게 발려가지고 날아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멋만 있지 이제 실속이 하나도 없는 거죠. 아니, 멋있는 건 알겠는데 저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실현도 안 되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대박 성공 사례가 있다.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플랫폼이 뜨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잖아요. 배달의 민족. 그 또 뭐 하이퍼 커넥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런 뭐 용감한 우아한 형제들 거기나 아니면은 뭐 이런 그 뭐냐 하이퍼 커넥트와 같은 그런 아자르 같은 그런 이제 아이템들이 건뜻 보면은 결국에는 그거는 그냥 배달을 중개하는 서비스고 거의 콜택시랑 크게 다른 거 없잖아요. 그냥 전화해서 옛날에 이렇게 해가지고 배달하는 거 앱에서 요거 주문하면은 갖다 주는 그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이퍼 커넥트도 그냥 채팅 앱이잖아요. 데이팅 앱.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확 몰리면서 대박이 딱 터지면서 막 몇 주에 엑시스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대박 성공 사례가 나오니까 너도 나도 거기 몰려드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보면은 특별하게 어떤 아이템이 어떤 성공을 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불안한 상황이라면은, 그래도 과거에 한번 크게 성공한 사례가 있는 애들은 성공 가능성은 높지 않아도 이것도 한번 뜰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런 미래 가치를 놓고 투자를 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조금 그런 플랫폼이나 이런 인공지능 안에서 그래도 뭔가 조금 더 현실성 있게 뭔가를 만들어냈고 그걸 가지고 이제 좀 사업 계획을 짰다 그러면은 조금 더 호의적으로 선정 가능성을 높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아이템들이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일단 첫 번째, 누가 이미 하고 있어요. 예, 플랫폼, 여러분이 어떤 아이템으로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도 비슷한 종류의 아이템을 누가 이미 하고 있거나 이미 시중에 나와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 아무리 여러분이 차별성과 경쟁력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설득력을 가질래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단순히 저기에는 A 기능이 없는데 우린 A 기능이 있다, 이것만으로는 차별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성능이나 이런 쪽으로 좀 차별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플랫폼 사업을 하는 사람들 전형적인 특징들이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은 자기가 특별히 그쪽 분야에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뭔가 중개 서비스를 하려는 개념에서 플랫폼을 시작하는 사람들과, 아니면 개발을 본인이 할 수 있으니까 일단 플랫폼을 개발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주변에 찾다가 아직 이런 플랫폼이 없어, 그럼 나는 개발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걸 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이미 하고 있거나 인기가 뭐 별로 없어서, 수요가 없어서 안 하고 있거나 그런 종류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 플랫폼도 거의 보면은 이 시장 자체가 아사리판이에요, 거의. 그게 아니면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AI, 로봇 너무 좋죠. VR, AR 너무 좋죠. 그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기본적인 어떤 그 뭐냐 설비비,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그 막대한 인건비, 그거는 예비 창업 패키지 5천만 원, 초기 창업 패키지 뭐 7천만 원, 뭐 최대 1억이라고 하지만은 그런 걸로 택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아이템들을 갖다 놓으면은 정말 경쟁력과 차별성을 따지기가 힘들거나 아니면은 정말로 현실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이 너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템들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비하면은 뭐 카페 창업이다, 아니면 액세서리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적어도 이거는 1년, 2년 안에 뭔가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서 실제로 매출을 올릴 수가 있고 그 안에서 고용도 창출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훌륭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주변 사람들이 주는 자꾸 막 그런 이상한 그 뭐냐 마인드, 뭐 플랫폼이 아니면 안 된다, 뭐 인공지능이 아니면 안 된다, 뭐 IT가 들어가야 된다, 뭐 무슨 뭐 디바이스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가져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의 한계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분은 탤런트가 넘치고 재능이 넘치고 이걸 할 수 있는 의지와 열정이 있고 실제로도 뭔가를 열심히 움직이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비 창업 패키지를 내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는 창업이라고 하는 시장 안에서 상위 1%에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거기서 선정되면 0.1%가 되는 거고. 그런 굉장히 높은 탤런트를 갖고 있고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단순히 내가 하고 있는 거에 AI나 플랫폼 같은 게 안 들었다고 해서 괜히 주눅이 들고 이거를 할까 말까를 망설이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AI나 플랫폼도 이런 종류의 문제는 항상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오는 대다수의 이런 뭐 기술 기반 아이템에서 갖고 오는 게 다 결국 이것 때문에 개 까이고 간다고요. 그리고 그거를 못 풀어내서 결국에는 예창패에다가 냈을 때 뭐 선정이 안 된 사례도 굉장히 많게 되죠. 물론 뭐 선정된 사례도 있긴 한데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 항상 아이템으로 고민하잖아요. 근데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사업은 되는 아이템을 찾아서 창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업이라고 하는 건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아이템이 사업이 되게끔 일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실제로 창업인 거예요. 그게 스타트업이에요, 흔히 생각하는. 그런데 이 기조의 차이, 관점의 차이를 나는 이 아이템인데 이거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출발점부터 달라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커피를 너무 사랑하고 나는 정말 카페를 하고 싶은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될 수 있는 사업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그걸 고민하고 그 될 수 있는 사업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방향성이 나왔을 때 그 방향성을 위해서 여러분이 실현해야 되는 몇 가지의 일들을 조합을 해서 그것들을 예창패나 초창패라고 하는 지원 사업의 결에 맞춰서 어레인지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정말로 좋은 사업 아이템이 될 수 있어요. 굳이 플랫폼이나 인공지능을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좋은 사업 아이템이란 뭐냐? 자, 이거는 너무도 확실한 거예요. 적어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평가위원들도, 그러니까 사업 심사를 하는 평가위원들도 대놓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AI 들어가야 뽑아주는 거예요?
AI 들어가면 그럼 다 뽑아줘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거를 예!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꼭 그렇다고 할 수만 없습니다 정도까지가 아무리 그쪽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한계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AI 플랫폼, 블록체인 이런 거 안 들어가도 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럼 누구나 인정하는 좋은 사업 아이템은 뭐냐? 지금 지금 여러분, 지금 대표자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시작해서도 충분히 어떤 식으로든 성공할 수 있는 아이템인 거죠. 1년 만에 성공을 하건 2년, 3년이 걸리고 5년, 10년이 걸리건 어쨌든 내가 지금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충분히 성공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 아이템이라면은 그건 이미 충분히 좋은 아이템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나는 액세서리 만드는 건데 이걸로 나는 뭐 그냥 뭐 그 리어카 장사 뭐 이거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냥 1,000만 원, 2,000만 원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뭐 1, 2년 아르바이트를 떠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하건 그런 방법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꿈이 지금은 내가 리어카에서 시작을 하지만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이 액세서리 아이템은 나는 나중에는 이제 국내에서 가장 큰 액세서리 뭐 체인을 하겠다. 그럼 프랜차이즈를 할 수 있고 나는 거기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그럼 예비 창업 패키지를 받아서 일부는 여러분의 사업의 기반을 다지는 데 쓰면서 미래를 위한 어떤 그 단계적인 전략을 밟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는 지금 나의 상황에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아이템이 무엇인가? 그 아이템을 어떻게 되게끔 할 것인가? 그 포트폴리오를 그려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이제 궁금해하는 거. 지금 나의 상황이란 무엇인가? 간단한 거예요. 사업의 3요소 있잖아요. 늘 말하는 거. 돈과 사랑과 시간이 있어야 된다. 자, 지금 여러분한텐 돈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사람이 없어도 상관없고 시간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은 어떤 이유에서든 그 여러분 마음 한구석에 뚫려 있는 그 허전함, 그 빈 공간을 공허함을 메꾸기 위해서 창업을 생각하고 있고 그 여러분이 생각하는 꿈과 희망을 실현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지금 가용할 수 있는 어떤 자금이라고 하는 게 어디까지고 앞으로 최대한 어디까지 끌어당길 수 있을 것인가. 지금은 나 혼자지만은 나중에는 어떻게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어떤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 갈 것인가.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데까지 이 가치를 끌어낼 것인가. 자, 이거를 예창표 초창표를 빼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즉 뭐냐. 자, 예창표 초창표를 받는 건 좋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런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없으면 나 이거 안 받으면 아예 사업이 안 돼요. 그냥 안 돼요. 이러면은 사실은 그 사업은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남이 돈을 주지 않으면 나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가 되면은 그건 정말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뭐 돈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게 원래 없었다. 대한민국 안에 이런 게 원래 없었다. 그럼 나는 그냥 평생 동안 회사 다니면서 그냥 그 흔히 얘기하는 무슨 지읒소 기업에 다니면서 월 최저 시급 받으면서 평생 동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일의 가치를 폄하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게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언제쯤에 어느 정도의 금액을 모아가지고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그려가지고 내가 이 상황에서 진짜 요만한 거 하나라도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불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세운다 그러면은 그 포트폴리오 안에 예창패, 초창패가 녹아나면서 굉장히 좋은, 즉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진짜 이 안에서 정말 아둥바둥 진짜 내가 구두라도 닦던 아니면 배달이라도 하면서 자금을 모아서 했었어야 되는 일들이 이 예창패 초창패를 같이 실어냄으로써 부족한 돈이 메꿔지고 사람이 메꿔지고 이게 시간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치로 조금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업을 예창패 초창패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따라오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혼자 스스로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시작한다 그러면 내가 어디에서부터 뭐를 해야 될 것인가 를 먼저 생각해보고 거기에 예창패 초창패가 들어가면 내 사업이 얼마나 멋있어질 것인가, 얼마나 멋진 일이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 가치를 남들한테 보여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이 나는 이런 일을 할 거야 라고 확신을 가졌다면 이제 남는 건 뭐예요? 그걸 되게끔 하는 일만 남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또 고민해야 될 건 뭡니까? 되게끔 하는 일. 자, 어떻게 하면 지원 사업에 내가 이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내서 실제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할 것인가? 그 아이템에 대한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의 핵심은 이거예요. 사업은 되는 아이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될 것 같아, 대박 같아, 이게 아니고 그 어떤 아이템이고, 커피가 돼도 좋고 이런 펜이 돼도 좋고 태블릿이 돼도 좋고 이런 마이크가 돼도 좋으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현 상황에서 어떻게든 제일 잘할 수 있는, 이걸 가지고 내가 미래의 가치로 끌어갈 수 있는 그걸 찾아서 그것들을 어떻게 실제로 될 수 있게끔, 지금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시간도 없는 내가, 기술도 없는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게끔 이 일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통상적으로 이제 예창패나 초창패 같은 지원 사업 계획서를 평가를 해보거나 아니면 수많은 멘토링, 전 진짜 1년에 이제는 수백 통을 봐요. 재작년에 수십 통이었고 작년에 한 100 몇십 통이었고 이제는 수백 통을 봐야 되는데, 벌써 제가 올 한 해 본 것만 100통이 넘어가거든요. 지금 2월 달까지 본 것만. 근데 이런 아이템들을 실제로 보면은 그 처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이거나 아니면 내가 모르는 부분인데 그냥 그쪽에 있는 걸 억지로 끌어와서 쓰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 계획서를 처음에 보통 쓴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근데 그런 사업 계획서를 쓰다 보면은 그 아이템들이 녹아나 있는, 사업 계획서에 녹아나 있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데, 대다수의 사업 아이템은 굉장히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즉 뭐냐면은 기술에 극단적으로 치우쳐져 있거나 사업에 극단적으로 치우쳐져 있는 거죠. 기술에 극단적으로 치우쳐져 있는 건 이 정말 좋은 거다, 이거 겁내 좋은 거다, 와 이거 대박이다, 그래서 이 사업은 될 거다, 약간 이런 느낌의 사업 아이템이 있죠. 사업 쪽에 치우쳐 있는 거는 약간 어떤 거냐면은 내가 이걸로 사업을 하려고 하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이거 만들기만 하면 된다, 그럼 팔 수 있다, 약간 이런 쪽에 치우쳐져 있는 거죠. 설득력이 정말 극악으로 떨어져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재미있는 현상 중에 하나는, 이렇게 뭔가 기술 기반으로 시작한 사람들이 계속 기술 얘기를 하거나 사업 기반으로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사업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쓴 사업 계획서가 의외로 기술하고 사업이라고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도 않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창업 안에서도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조를 보이는 걸 보면은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착각이 있는데, 스타트업에서 기술이라고 하는 건 연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하겠다는 사람들 거의 대다수가 뭐냐면은, 우린 기술이 있어,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이런 걸 했어, 우리가 이걸 가지고 특허도 갖고 있어, 이걸로 사업해서 팔 거야,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게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인가,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인가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기술을 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뭔가를 한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이나 자기가 생각하는 기술 아이템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갖고 있는데, 그게 약간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 그 학술 논문의 인트로덕션 같은 특징을 갖고 있어요. 학술 논문의 인트로덕션, 저도 이제 논문을 많이 썼으니까, 실제로 이제 저는 반도체 쪽 전공을 했는데, 이런 그 반도체 공정 쪽 전공을 하다 보면은 뭐 어떤 이제 공정 기술을 개발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인트로덕션이 최근에 어떤 공정 기술의 변화, 그 공정 기술의 변화에서 향후의 트렌드, 그 다음에 그 트렌드 안에서 실제로 현재 산재에 있는 문제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있었던 선행 연구들과 그것들이 커버 못하는 것 중에서 내가 새로 제시하려고 하는 어떤 하나의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연구 논문에 이렇게 쓰여지면서 그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실험 계획이 들어가고 결과가 들어가고 디스커션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연구예요, 연구. 제가 지금 말한 내용 중에서 시장이 니즈가 있나요? 산업 동향과 이런 기술이 필요할 것이다. 자, 거기까진 좋죠. 근데 만약에 그게 정말 가치 있는 기술인 건 사실이에요. 가치 있는 기술인 건 사실이지만은, 그 가치 있는 기술은 연구의 측면에서 보게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냥 연구소 안에서 계속 개발을 해서 나중에 대기업에 기술 이전을 하거나 아니면 대기업에 취직을 해서 거기에서 개발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그걸 별도의 창업 아이템으로 해서 그 뭔가 어떤 금전적 가치를 창출하려면은 그냥 이 기술이 실현된다가 아니고, 이 기술이 실현돼서 나오는 어떤 실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실물 가치가 있는 뭔가가 나와야 되고, 그 실물 가치가 있는 뭔가를 어떤 대기업이든 어떤 연구소든 어디선가 사갈 수 있는 그런 가치가 튀어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연구를 한 사람들은 연구의 관점에서, 논문을 쓰는 관점에서 이거 되게 좋은 기술이다라는 관점으로 창업으로 끌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치우쳐져 있고 사업이라고 하는 요소는 하나도 없게 되는 그런 요소가 나오게 되는 거죠. 반대로 얘기를 하면 스타트업에서 이쪽 비즈니스에 치우쳐져 있는 사람들은 의외로 비즈니스를 말하지 않습니다. 장사를 말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제가 한 2년 전에 있었던 얘기를 하면은 그 서울대학교 MBA 과정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MBA 코스에 보면은 AI를 실습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최고 경영자 과정이라고 하면은 계속 뭐 경영만 하고 비즈니스 모델만 하고 그럴 것 같지만 최신 기술에 대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사이사이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개론처럼 들어가는 과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해보니까 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런 교과목, 저도 이제 교과목을 많이 기획을 하고 가르치다 보니까 그런 교과목들을 할 때는 어떤 걸 가르치냐면은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결과가 확실하게 잘 나오는 것들을 가르치죠. 예를 들어서 AI를 가르치는데 정말 비정형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잘못 만지면은 극악의 그 정확도가 나오거든요. 진짜 잘하지 않으면은 데이터 이렇게 해서 학습시켜도 뭐 정확도 뭐 50%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보다는 실제로는 뭐 너무 많이 정평 나 있는 거, 개와 고양이를 비교한다든가 뭐 숫자 계산을 한다든가 약간 이런 종류? 그런 것들을 이제 주로 가르치게 되니까 딱 보면 막 90% 100%막 이렇게 나오는 99.9%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런 걸 보다 보면은 야, 이거 별거 아니네. 야, 내가 이 정도면은 이거 뭐 전문가 그냥 몇 명 고용하면 이 사람들은 뭐 그냥 뭐 자율주행 막 이거 그냥 지가 알아서 다 찾아내고 막 그렇게 하겠네. 이런 식으로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치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사업을 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제가 이거 직접 개발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저 뭐냐 당연히 전문가 모셔야죠. 제가 어떻게 개발합니까? 확신이 있어요. 제가 배워봤는데 되던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이쪽에 있는 거 그냥 리소스로 써가지고 쟤네들이 뭐 만들면 그거 팔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업은 장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건 띄워서 파는 게 아니고 그건 유통업인 거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기술 기반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사업으로 끌어간다라고 하게 된다 그러면 분명히 이 앞단에 있는 것들이 사업으로 이어가는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본인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AI를 모르는 대표가 AI 기업을 만들어서 투자를 받고 굉장히 잘 성장을 하고 있다. 그건 그 대표가 장사를 잘하기 때문이 아닌 거고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이해도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이 안에 있는 그 갭을 메꾸고 그 메꾼 갭을 통해서 기술 엔지니어들과 소통을 잘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그거를 사업적으로 굉장히 잘 풀어낸 거지 단순히 그냥 네가 만들면 내가 갖다 잘 팔 수 있어라는 걸로는 되지 않는다고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가 진짜 뭐를 만들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정말 영업이자 잘 팔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실제 사업을 하는 과정 안에서 팀원 간의 시너지나 아니면 구성원들 간의 이해관계에 대한 거지 실제로 전체 사업의 흐름을 보고 틀을 보는 사람 스타트업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 장사만을 생각해가지고 사업을 만들어서 좋은 평가를 받긴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사업이라는 걸 보는 게 아니고 장사라고 하는 거를 착각을 하고 있는 거고 내가 물건 되게 잘 팔 수 있어라는 걸 착각을 하고 있는 거고 오히려 기술이라고 하는 건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냥 겁내 멋있는 거지. 이게 바로 여러분이 되게 많이 하는 착각이고 실제로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연구만 주구장창 하는 사람들이 멋있어 보이죠. 왜? 어쨌든 뭔가 가시적인 게 있잖아요. 장사만 잘하는 사람들이 멋있어 보이죠. 왜? 뭐 떼어다 팔면 저 사람 팔거든.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신뢰감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진짜 어쨌든 이거를 팔면 잘 팔 것 같아. 저 사람은 이거를 얘기하면 잘 만들 것 같아. 그렇긴 하지만은 이 사람이 대표가 된다면 이 사람이 뭐 이 연구를 잘하는 사람이 회사의 연구소장이면 정말 그 회사는 굉장히 높은 가치가 있는 행복한 일이 되겠지만 이 사람이 대표가 된다 그러면 사업 마인드 진짜 개똥만큼도 없는 쥐똥만큼도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 기술 스타트업을 만들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정말 기술이란 건 개뿔 아무것도 모르는 일자 무식인 사람이 아는 척만 하는 그런 기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느 쪽에 치우쳐 있건 결국에는 여러분은 이 가운데에서 내가 부족한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기술이 부족한 사람은 사업으로 그 다음에 그 어떤 사업력이 부족한 사람은 기술로서 그걸 커버를 하면서도 그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 메꿔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노력을 계속 해가지고 간극을 좁혀나가면서 이 가운데로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비로소 그때서야 여러분이 생각하는 스타트업으로서의 가치가 살아나는 거죠. 그럼 이 가운데로 오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내가 부족한 2%, 내가 부족한 사업 능력이 2%, 내가 부족한 기술 능력 2%를 기술성 2%, 사업성 2%를 채워나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 결국에는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술과 사업이라고 하는 거에서 부족한 2%를 채워 나왔을 때 그 안에서 결국에는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는 거는 어떤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금전적 가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떤 사회적 가치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 간의 어떤 신뢰일 수도 있고요. 어떤 명예적인 요소일 수도 있고 철학적인 요소일 수도 있고 뭐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부족한 부분, 기술을 가진 사람이 부족한 사업 능력을 채웠을 때 사업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족한 기술력을 채웠을 때 그 안에서 나오는 어떤 하나의 가치가 어떤 식으로든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가 있게 됐을 때 그때 정말 멋진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파는 게 여러분이 스타트업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고 그 가치를 온전히 담아내는 게 사업 계획서에서 해야 될 일인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 안에서 어떤 이제 실수들을 하게 되는 거냐?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동경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비즈니스를 잘하는 사람들, 기술을 잘하는 사람들, 비즈니스를 잘하는 사람들, 이 양쪽 끝은요, 절대로 한 번에 이렇게 정상으로 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실제로는.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든 내가 하나의 길을 선택을 해서 부족한 걸 메꾸면서 정상으로 가거나 또 다른 길로 가서 부족한 걸 메꾸면서 정상으로 가야 되는데 항상 비즈니스로 시작했던 사람들과 기술로 시작했던 사람들은 내가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동경을 갖고 있는 거죠. 아, 나 기술 개발만 하다 보니까 사업할 생각을 안 했네. 아, 저 사업 능력을 여기에다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본인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정말로 사업 능력이 부족하고 이걸 통해서 뭔가 그 성공을 하고 싶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내가 가장 잘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이외에 스스로의 어떤 공부와 함께 진짜로 어떤 사업을 비즈니스적으로 이걸 잘 풀어낼 수 있는 파트너를 구해서 그 파트너와 함께 걸어가면 되는 건데 근데 내가 저쪽을 가보지 않았는데 사실은 내가 이걸 안 하고 저쪽으로 갔으면 되게 더 잘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착각을 하죠. 실제로 대학교의 교수님들이 이 착각을 되게 많이 해요. 왜? 한 번 기술에서 정점을 찍었잖아요. 그 정점을 찍은 사람들의 가장 큰 많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는 한 번 찍었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하면은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착각을 하게 되죠. 실제로 그 정도 역량이 되는 분이 있고요. 그렇지만 진실은 뭐냐면은 한쪽에 정점을 찍은 사람은 이미 그 길을 왔기 때문에 다시 반대쪽으로 가려면 돌아가는 어떤 그 여기쯤 왔으면 다시 돌아가서 이쪽으로 갈 수 있는 조금 더 쉬운 방법, 조금 더 빨리 갈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는 게 아니고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거잖아요.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거는 개인의 역량이 높아지는 것보다는 나와 비슷한 다른 분야에 있는 비슷한 역량을 갖고 있는 비슷한 수준의 다른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을 영입해서 거기서 시너지로 한 번에 탑으로 올라가는 그런 어떤 기조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스타트업이에요. 근데 되게 재밌어요. 실제로 기술 기반으로 창업하신 분들이 막 어느 순간에 막 경영지도자 자격증 따고 있어요. 그 직원들은 그 무슨 잘못이에요. 사업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회사의 발전을 더디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확실하게 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 분명한 전문성을 갖고 있고 어떤 시야를 갖고 있고 그거를 끊임없이 스스로의 어떤 그 공부를 통해서도 높이고 싶다라고 하면 그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은 그런 것 때문에 개인의 욕심 때문에 회사가 가야 될 길을 저버리고 우선순위를 거기에 둬버리면은 그건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동경일 뿐이에요. 제가 지금부터 디자인을 배우기 시작해서 10년 동안 학원을 다니면서 열심히 배우면은 글쎄요 뭐 남들보다 잘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웬만한 디자이너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툴 다루는 법이나 그런 감각들을 배울 수는 있겠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미 제가 지금까지의 여기까지의 길을 걸어오는 동안 디자이너의 길을 걸어온 그런 전문가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저보다 100배는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과 같이 어떤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동경을 버리세요. 그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동경을 버리면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술성, 사업성이라고 하는 요소에 어떤 그 보완을 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가치가 탄생을 하면서 남들은 도저히 범접하지 못할 스타트업으로서의 어떤 가치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계획서에 녹여야 되는 거는 가치예요, 결국에는. 이 아이템의 가치, 이 회사의 가치, 내가 만들려고 하는 세상에 대한 가치. 그게 기본적인 기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일단 실제 테크닉적인 요소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아니 근데
어쨌든 간에 내가 이제 이걸 쓰려고 하는데 이 아이템을 가지고 그럼 쓴다고 치자. 그러면은 이런 가치까지도 생각이 되는데 내가 이걸 막상 써보니까 사람들이 호응을 안 해주더라. 근데 이건 무슨 이유인가? 그건 왜 그러냐면 똑같은 아이템도 사람 말이 다르고 다르다고 여러분이 어떤 아이템으로 창업을 해도 똑같은 아이템도 어떤 기조를 보이냐에 따라서 되게 말이 달라지거든요. 약간 이런 기조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사업계획서가 똑같은 아이템인데 A라는 사업계획서가 있고 B라는 사업계획서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두 가지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A라고 하는 사업계획서는 뭐라고 썼냐면은 제가 지금 이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이런 기술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기술이 실현됨으로써 만들어지는 세상은 정말 멋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멋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고 이걸 위해서 이 예비창업 패키지에 지원을 받고 싶습니다. 초창표에 지원을 받고 싶습니다라고 쓰는 그런 굉장히 어떤 도전적이면서도 뭔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서가 있죠. 하나 더 만들까요? 자, B라는 사업계획서 똑같은 아이템입니다. 아, 이거 겁나 멋있는 거예요. 겁나 멋있는 건데 이게 되게 나면 대박이라는 거죠. 이게 되면은 그냥 뭐 매출 그냥 막 몇 배 올라가고 지금 세계 시장이 벌써 몇 조 시장이 이루어져 있고 다들 이거 하고 있어서 근데 이거 하면은 그냥 혁신이 일어납니다. 네. 이런 사업 계획을 있어요. 어느 쪽에 점수를 주고 싶냐는 거죠. 자, 여기서 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실제로 재밌는 거는 나는 이렇게 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보면 이렇게 쓰신 분 되게 많아요. 네. 이렇게 썼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이렇게 쓰신 분도 꽤 있어요. 네.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지도하는 방법이 다른데 사실 저는 웬만하면 좀 중간 입장을 취하려고 하긴 하지만은 사실은 그냥 남들이 봤을 때 제3자가 봤을 때 어떤 느낌인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알게 될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A라는 아이템이 있고 B라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자, A라는 아이템은 어떻게 썼냐면은 저는 이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굉장히 멋진 일이고 이 사업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해봤더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고 이 지원을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모델을 이렇게 제시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반대로 뭐가 있냐. 자, 저 사업이란 걸 하려고 합니다. 저 카페를 내려고 그러는데요. 카페를 내려고 보니까 이게 임대료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집기도 사야 되고 해가지고 돈이 필요하네요. 그리고 기왕이면 사람도 좀 소개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지원 사업 했고요. 예.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질문이 나오기도 하냐면은 이걸로는 이런 지원 자금이 이쪽으로는 쓸 수가 없는데요. 그럼 진짜요? 안 돼요? 뭐 이런 경우도 있게 되는 거죠. 자, 판단은 여러분한테 맡기겠습니다. 어느 쪽이 과연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사업계획서인지 기조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의외로 대부분 이렇게 씁니다. 왜? 사업하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어차피 돈 달라고 온 사업이니까 지원받기 위해서 온 사업이니까 그냥 내가 필요한 돈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돈 받으면 내가 알뜰살뜰 쪼개서 요건 요렇게 쓰고 요렇게 쓰고 요렇게 쓰겠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거잖아요. 이게 정부 지원 사업이 아니고 만약에 제 개인이 여러분한테 진짜 몇 천만 원씩 돈이 많아가지고 몇 천만 원씩 자금을 준다고 해보세요. 나 돈 필요해요. 그럼 주겠어요? 아니면은 제가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돈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는 사람한테 돈을 주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라는 거죠. 자, 일단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야 된 사업계획서의 이제 기조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의 딜레마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실제로 여러분이 요 기조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거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자, 아까 얘기했던 거랑 조금 맞는데 정부 지원 사업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는 사업의 기반을 다지고 그걸 통해서 실제로 창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지 창업 그 자체에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은 여러분이 어떤 카페를 차리고 싶은데 이 성장을 위해서 어떤 아이템을 요게 어떤 핵심 가치를 살려서 이걸 가지고 내가 지원 사업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게 되지만 그냥 나 카페 창업할 건데 돈이 필요하다는 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잘못 와전이 되면은 카페 창업은 안 되는데 이걸로 이제 예창패 받으려면은 플랫폼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광의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카페 기반으로 한 플랫폼이 대박을 치면 분명히 카페의 성장을 위한 아이템은 맞으니까 카페를 가지고 플랫폼을 한다는 생각이 잘못된 건 아니고요.
근데 여러분은 사실은 카페 창업을 하고 싶은 거지 플랫폼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혹시라도 나는 나중에 플랫폼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두 개를 적절하게 버무려 가지고 그 안에서 어떤 1단계로 할 수 있는 일을 잘 살려가지고 가져갈 수가 있겠지만, 나는 플랫폼은 생각도 안 하고 정말 커피를 내려서 사람들한테 팔고 그 안에서 나만 할 수 있는 가치를 살려나가고 싶다, 뭐 특별한 커피 레시피를 만들어서 팔고 싶다라고 하게 된다 그러면 그걸 아이템화 시켜서 개발을 하는 쪽으로 제시를 하면 되는 거지, 그거를 굳이 플랫폼화 시킬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카페 창업할 텐데 돈 달라, 이것도 사실은 되게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점을 다르게 하세요. 관점을.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고 충분히 탤런트가 넘치는데 그걸 사람들한테 어떻게 말하느냐는 정말 뉘앙스가 달라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 저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이걸 위해서 지원을 받고자 합니다와 돈 주세요는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의외로 사업 계획서 읽어보면은 그 기조가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대다수가 이렇게 써요.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다수가 이렇게 써요, 진짜로.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자, 그럼 카페 창업은 안 되냐? 또 이게 또 아니에요. 이게 또 딜레마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실제로 이제 창업을 하고 나서 나중에 최종 평가를 할 때 문제가 되는데, 예비 창업 패키지 실제로 하게 될 때 보면은 그 나중에 최종 평가할 때 매출 기준 가지고 뭐 매출이 지원 자금을 넘었네 안 넘었네 이거 가지고 뭐 최우수네 우수네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여러분이 카페 창업에 들어가는 특정 아이템을 가지고 실제로 제품을 개발했는데 그거는 아직 시제품 단계라서 돈을 못 벌었어. 근데 내가 실제로 카페를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매출이 몇 천만 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매출로 인정이 돼요. 이게 약간 이게 좀 전형적인 약간 탁상행정 같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는 있는데, 뭐 이게 온당한 일이냐 아니냐를 좀 떠나가지고 그냥 순수하게 사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어쨌든 내가 카페에 매출이 나온다는 거는 회사가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고 캐시카우가 될 수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카페의 매출은 매우 바람직한 일, 진짜로 바람직한 일입니다. 내가 이거 아이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장사하면 안 되나요가 돼요. 좋은 일이에요. 적극 권장이에요. 왜? 캐시카우잖아요. 캐시카우. 예. 내가 액세서리를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이런 어떤 특이성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화를 해서 사업화를 하겠다. 근데 그 안에서 일반적인 액세서리도 만들어서 팔면서 돈을 좀 벌어보겠다. 정말 좋은 일이에요. 캐시카우잖아요. 캐시카우. 내가 어느 순간에 지원 자금이 끊겨도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심지어 사업이 잘 되면 고용 창출도 할 수 있잖아요. 캐시카우예요. 정말 좋은 일이에요. 근데 이거는 좋은 일인데 만약에 내가 카페 창업을 위해서 쓰는 자금을 받아서 돈을 벌겠다, 이 기조가 나오면 이거는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이게 정부 지원 사업의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돈은 무슨 일이 있어도 버는 건 좋은 일인데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지원 자금을 쓰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못하게 한다. 이게 약간 딜레마 같은 건데, 이게 이제 어떤 그 지원 사업의 기본 취지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사실 뭐 제가 이거를 실제로 뭐 이렇게 뭐라 그랬나 기획한 사람은 아니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을 납득시키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뭐 사실 한편으로 보면은 이런 일반적인 창업이나 소상공인 창업에 관련된 부분들도 로컬 크리에이터나 이런 약간 이게 좀 이렇게 매매하게 꼬아놓은 것보단 조금 더 직접적인 좋은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뭐 창업가가 지금 연간 창업 기업이 140만 개 또 쏟아지고 있는데 그중에 20만 개가 흔히 얘기하는 스타트업이고 나머지 170만 개는 사실은 조금 더 뭔가 본격적인 지원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기조들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거 계속 얘기한 거, 아니 플랫폼 만들면 사업이 성공하냐는 거지. 네. 내가 미용업을 하고 싶은데 미용업은 예창fe 못 받을 것 같으니까 플랫폼을 만들어서 미용 플랫폼을 하겠어요. 성공할 거냐는 거지. 예. 사실 내가 하고 싶은 건 미용실, 카페, 식당인데 내가 하고 싶은 건 머그컵 만들어서 팔고 싶은 건데 이걸로 안 해줄 것 같으니까 플랫폼 만들면, 글쎄요, 사업계획서 되게 잘 쓰고 브로커 같은 거 써가지고 진짜 한 1, 200 정도 줘가지고 사업계획서 그럴듯한 거 하나 꾸며가지고 내서 발표 이렇게 하면은 지원자금 받을 수는 있겠죠. 그거 받아서 실제로 플랫폼 만들면 그걸로 돈 벌 수 있냐는 거예요. 글쎄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가 하고 있는 이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낸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창업교육 플랫폼으로 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하고 있는 창업교육이라는 건 유튜브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고 이게 결국에는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피해갈 수 없는 숙명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하는 대다수의 아이템들은 오히려 플랫폼하고 녹여냈을 때 더 억지스럽고 더 말이 안 되고 굉장히 현실성 없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여러분 본인이 인지하고 올 수 있고 이거는 나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한다 그러면 굳이 플랫폼으로 끌고 갈 필요는 없어요. 물론 장기적으로 이 사업이 점점 커졌을 때 플랫폼도 가능하고 프랜차이즈화도 가능하겠다 그러면 그런 뉘앙스를 살짝 넣으면 되지만은 실제로 지금 당장 예창패, 초창패에 들어가는 그 한정된 기간 안에 해야 되는 아이템을 무조건 플랫폼을 우겨 넣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오히려 플랫폼을 위한 어떠한 준비 이런 식으로 가도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실질적으로는. 자, 그래서 그럼 이렇게 뭔가 막 그 말도 안 되는 소프트웨어 어플이나 아니면 플랫폼 같은 거를 우겨넣지 않고라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왠지 이거는 예창패 못 받았을 것 같은데라고 하는 그런 아이템을 실제로 받았던 사례들 이 없을까라고 하면 실제로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지금부터는 제가 그 사례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그 기업 이름이나 대표나 이런 것들은 다 감췄지만은 이건 실제로 예창패 선정돼서 종료까지 다 한 아이템들이고 구체적인 회사 이름이나 제품명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이건 실제로 있는 사례였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평가를 한 건 아니었고 제가 최종 평가에 참여를 해서 봤던, 그러니까 다 선정돼서 끝날 때쯤에 봤는데 다들 좋은 평가를 받았던 그런 아이템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거 뭐냐, 족발 삶는 물로 그 예창패를 받은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EM 효소를 이용해 가지고 족발을 삶는 그런 물과 그 방식에 대한 걸로 그 예창패를 받았어요. 솔직히 이분이 어떻게 발표를 했고 어떤 식으로 사업 계획서 쓴 거 저도 봤죠. 거기 이제 뭐 무슨 뭐 EM 효소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게 있고 이 사람이 이제 족발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경험이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이 족발을 예전에 있는 그런 일반적인 거보다 프랜차이즈나 이런 데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효소액이나 이런 거를 이용해서 훨씬 더 기름기도 없고 야들야들하고 맛있는 족발을 만들 수가 있다. 이런 그 EM 효소액과 이 만들 수 있는 기술 전반을 아이템화 시켜서 나는 이걸 가지고 유통 프랜차이즈를 하겠다. 약간 이런 유통망 구축을 하겠다. 이런 아이템을 낸 적이 있었어요. 최종 평가를 할 때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때 제가 수원에서 최종 평가를 했었는데 코로나 전이었거든요. 와, 아침 9시에 가야 돼요. 그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수원까지 한 2시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근데 또 7시 또 러시아워니까 한 6시 반쯤 일어나가지고 막 거의 좀비처럼 일어나가지고 막 그러면서 막 갔단 말이에요. 가니까 이제 저 포함해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푸스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평가표를 딱 봤는데 첫 타임이 족발 삶는 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저도 놀랐어요. 아니 이게 선정이 됐어? 이게 됐어? 이런 것도 있지만 좋아. 선정된 건 둘째치고 이 사람은 시제품을 뭘 갖고 왔을까? 왜냐면 시제품 성공 여부로 이게 판단이 돼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시제품 뭐 가져왔을까 고민을 하면서 우리끼리 얘기한 게 이 사람은 그냥 효소액을 가져왔을까요? 아니면은 족발을 들고 왔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했거든요. 농담처럼. 근데 족발 삶는 물을 갖고 오면 우리가 그걸 마셔보고 판단을 해야 되나 막 이랬는데 자, 결론적으로는 족발 삶는 물을 갖고 왔고요. 그 자기가 개발한 그 액을. 물론 저희가 그거를 냄새만 맡고 맛은 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로 삶은 족발을 갖고 왔어요.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분은 최상의 맛을 내기 위해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그 시간에 일어나서 족발을 삶아서 갓 삶은 족발과 같이 먹을 수 있는 곁들이 반찬을 해서 이런 도시락 팩에다가 담아가지고 갖고 왔어요. 시제품으로. 야, 제가 아침 대바람부터 그거 시식한다고 족발을 먹어봤는데 그거는 확실했어요. 아침 9시면은 보통 그때 새로 삶아가지고 족발을 파는 가게는 거의 없거든요. 보통은 전날 밤에 사온 거를 쓰거나 아니면은 뭐 냉장된 거를 갖고 와서 뭐 삶아내거나 이랬는데 그거는 새벽 4시에 삶은 게 맞아요. 먹어보면 알아요. 때깔이 달라요. 맛이 달라요. 혀에 들어오는 감촉이 달라요. 겁내 맛있어요. 진짜로. 다들 먹고 감탄을 했어요. 아침 9시에 정말 그 잠도 안 깨고 막 커피 한 잔이 절실한 그 시간에 족발을 먹었는데 맛있어. 심지어. 다들 그냥 인정했어요. 아, 이건 유통업이고 나발이고 그냥 팔아도 되겠네. 그냥 저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실제로 매출을 한 7천인가 8천? 그 한 7, 8개월 동안에 올렸어요. 선정이 돼가지고 대박 성공한 사례. 아마 이분 지금 되게 잘하고 있을 거예요. 수제 맥주. 됐다니까요.
수제 맥주인데 정확하게 수제 맥주를 파는 뭔가로 한 게 아니고 이 수제 맥주를 만드는 기술을 자기가 뭔가 좀 더 그 자기 샵에 자기가 만들려고 하는 그 샵에다가 요거를 좀 더 적합한 장치로 개량을 해서 뭔가 이걸 아이템화를 시키겠다라고 해서 낸 거죠. 사업 계획서 나쁘지 않았고요. 나름대로 뭐 이 맥주를 만드는 장치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그런 그 크지 않은 규모의 호프에서 이런 수제 맥주 장치를 하려면 이게 소형화가 돼야 되고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은 뭘 갖고 왔겠습니까? 이제 기계는 못 갖고 왔어요. 왜냐면 기계 너무 커. 그래가지고 이 경우는 실제로 어떻게 했냐면은 그때는 이제 그 현장 평가 위원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기계는 검증했다라고 해서 심사위원들 알려줬고 이분은 그냥 시제품으로 갖고 온 거는 얘를 갖고 왔죠. 얘를. 그냥 한 모금만 마셔봤는데 예, 이것도 거의 뭐 예술이었습니다. 이분도 실제로 이거 가지고 매출 쭉쭉 내고 계신 분이었고 이분은 투자를 받았죠 실제로. 그래가지고 이런 아이템들도 실제로 선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수제 맥주를 팔겠다로는 안 되지만은 그거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설비를 거기에 맞게 개량을 하겠다. 이 사람이 금형 떠가지고 두드려 맞춘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들을 조금 고쳐가지고 거기에 내가 맞는 요소들을 조금만 더 집어넣어가지고 개량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최상의 맛을 내기 위한 연구를 한 거라고요. 본인이 막 이렇게 트라이얼 내라고 재료도 바꿔보고 비율을 바꿔보면서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낸 최고의 작품을 심사위원회 갖고 왔었고 정말 그냥 한 모금 딱 맛은 봤는데 괜찮았습니다. 예. 그 이것도 성공 사례. 어쨌든 뭐 실적이 나오고 어쨌든 매출도 나왔으니까요. 중요한 거는 약간 그런 거죠. 그게 이제 언뜻 보면은 그냥 저렇게 해서 평가를 받을 수 있어. 뭐 저 사람은 매출이 나왔으니까 좋은 평가 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평가는 나중이고 선정이 됐다는 게 중요한 게 선정이 됐다니까요 일단 이 아이템으로. 자 그다음에 이건 설비도 아니에요. 이 음료로 됐어요. 건강기능식품으로 됐어요. 예. 이게 그 누에를 추출해서 남성을 위한 자양강장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음료였는데 이 사람도 사실은 저는 평가에 참여한 적은 없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좋은 평가를 받아서 성공을 했는지 솔직히 몰라요, 저도.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성과를 받아가지고 이게 막 최종 평가에 들어가는지 솔직히 모르겠는데 최종 평가에 어쨌든 나왔어요, 선정이 돼서. 이분은 그 약간 이 자양강장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식이 해박하고요. 그런 부분을 본인이 하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그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실제로 이 강장제를 만들어서 이제 했는데 이분이 이제 만들어낸 어떤 그 핵심 가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일단 지역의 그 농가에서 수익이 잘 안 나와서 좀 어려워하는 그런 농가들 중에서 제가 뭐에서 자연강자를 뽑아냈다는 건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어쨌든 그 지역 농가의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2차 식품을 개발하겠다는 게 목적이었다고요. 그래서 그런 농가들하고 협업을 했고 그 농가들하고 이제 어떤 그 MOU를 맺어가지고 실제로 이런 자연강자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겠다라는 전략을 세웠고요. 실제로 이거를 만들 때 이 사람이 직접 뭘 짰냐 그건 그렇진 않고 요 강장제를 만드는 즉 사업비를 완전히 다 이거 샘플 만드는데 몰빵을 했어요. 샘플하고 그 뭐 케이스하고 이런 거 만들 몰빵을 했어요. 자기 인건비도 안 가져갔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이런 이제 건강 음료만 만드는 그런 이제 OEM 하는 공장 있거든요. 그런 굉장히 유명한 그런 제품들 만드는 공장하고 컨택을 해가지고 거기에 몰빵을 해가지고 이쪽에서 그 농산물을 가져다가 가공을 해서 이쪽에서 이걸 뽑아내는 그런 일을 했었죠. 어쨌든 이거는 우수 평가를 받지 못했고 매출은 안 나왔으니까. 근데 이것도 선정이 돼서 어쨌든 사업화까지 이루어진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된다니까요. 자양 강장제가 돼요, 실제로. 자, 그다음에 이거는 정말 대박난 케이스. 이게요, 이분은 지원 사업을 받고 있는 도중에 기보에서 이미 2억 투자를 받았고, 그러니까 금융 지원을 받았고, 이분이 실제로 9천만 원인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이분이 그 8개월이 끝나는 시점에 회사 순수 매출이 1억 9천만 원이 나왔어요. 뭐라는 거냐면은 고체형 주방세제였어요. 고체형 주방세제. 그러니까 뭐냐면 저도 이거를 처음 봤는데,
그러니까 저는 주로 이제 퐁퐁을 쓰니까. 근데 액체형 주방 세제는 보통 우리가 스폰지 이렇게 짜잖아요. 근데 저도 몰랐는데 이런 비누처럼 생긴 주방 세제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한 4, 5년 전인데 그때 이제 이렇게 그 뽀까뽀까 해가지고 이렇게 비누처럼 막 문지르면 거품이 막 나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그릇을 닦는 건데 이분은 실제로 그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이제 세제나 이런 것들 만드는 그런 회사에 연구원으로 있다가 결혼을 하면서 이제 그 직장을 관두고 육아를 하다가 다시 자기 지식을 살려서 이제 이런 아이템을 만들려고 한 건데 자체적으로 이제 뭐 호호바 오일이나 아르간 오일이나 뭐 아몬드 오일처럼 몸에 좋은 기름만 뽑아내고 거기에 이제 계면 활성제를 안 쓰고 무슨 베이킹 소다나 이런 것들을 녹말 이런 걸 이용해서 거품도 굉장히 잘 나면서 무르지도 않은 굉장히 좋은 주방 세제 비누를 만들어 가지고 고체 세제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판매를 했는데 그 당시 오프라인 마켓에 나가서 시판을 했을 때 그게 완판이 되고 굉장히 유명한 오프라인 마켓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리고 나서 갤러리아에 입점을 해가지고 홈쇼핑으로 넘어가서 그러니까 개인 그 온라인 쇼핑으로 넘어가서 그 8개월 동안에 1억 9천만 원의 순수 매출을 올린 그런 케이스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홈쇼핑으로 넘어갈 땐 이게 물량이 뭐 몇십만 개로 돼야 되는데 그거는 규모가 안 나와가지고 일단은 좀 거기에서 이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사례도 있어요. 예. 근데 이 당시에 그러면 이 고체 세제가 최초였냐고는 그게 아니고요. 저도 이제 이쪽 분야는 좀 문외한이니까 그때 이제 검색해보고 알았는데 의외로 인터넷상에 고체 주방 세제 만드는 법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레시피도 되게 많이 나오고 유튜브에도 나와가지고 실제로 만들 수가 있는 그런 주방 세제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그거를 그냥 DIY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어떤 전공 지식이나 사람들이 여기에서 원하는 것들, 애기들 있는 집에선 특히나 뭐 아토피나 이런 것 때문에 계면 활성제 그릇에 남아 있고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핀포인트를 되게 잘 잡은 데다가 자기의 그 세제를 개발해봤던 그런 R&D 경험을 잘 녹여내가지고 굉장히 완벽한 하나의 제품을 뽑아낸 그런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것도 대박 성공 사례 이건 정말로. 그다음에 이거는 예창패는 아니었어요. 예창패는 아니었고 이제 다른 이제 창업 지원 사업이었는데 초기 창업 패키지였나 다른 뭔가였는데 여기는 회사는 그 저울을 만드는 근데 아니 저울은 그냥 만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전자저울 사도 되고 아니면 그 흔히 얘기하는 스트레인 게이지나 이런 거 이제 인터넷에서 보면 알리익스프레스나 이런 데서 이런 그 무게 잴 수 있는 그런 전자 게이지 되게 많다고요. 그런 거 센서 사다가 붙인 다음에 연결한 다음에 디스플레이 달면 저울 돼요. 그거 만드는 사람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이제 대박을 쳤냐. 실제로 이 회사는 지금 아마 연매출 몇 억 나오고 있을 거예요. 아마 라운드웨이 끝났을 것 같은데 이 회사는 베이스가 뭐냐면 스마트 팩토리예요. 무슨 저울로 스마트 팩토리를 하냐. 자재 관리를 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공장 같은 데서 실제로 제조업을 하는 공장 같은 데서는 볼트나 너트나 와셔나 기타 아니면 여러 가지 부품들이 실제로 이제 쫙 이제 그 선반에 모여져 있고 필요할 때마다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이제 막 조립을 하는데 쓴단 말이에요. 막 프레임 같은 거 갖다 놓고 뭐 볼트 조이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 볼트의 수요를 예측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실제 그 볼트의 수요를 예측하는 게 태생적으로 한계가 생겨요. 그게 뭐냐면은 아무리 예측을 한다 그래도 어느 시점에 아차 하는 순간에 하루라도 누군가 그거를 체크를 안 하고 누군가 체크를 했지만은 아 이거 부족하네 이거 재주문해야겠네라고 하면서 말하는 거 까먹고 넘어가거나 제가 말했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게 되면은 순식간에 그 재고가 동나면서 그 볼트 하나가 없다는 것 때문에 그 공장의 모든 라인이 올스톱이 돼버리는 이런 경우가 실제로 생긴다고요. 그럼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근처에서 빨리 조금 돈을 더 주더라도 사오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 자재 창고에 있는 모든 선반에다가 저울을 그냥 쫙 깔아버린 거예요. 전자저울을. 그리고 이 저울을 네트워크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걸 중앙 서버에다가 디스플레이를 딱 시킨 거죠. 그러면 볼트 같은 거 완전 규격품이니까 그 한 개의 무게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굳이 이거를 뭐 비전이나 이런 머신러닝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볼트가 뭐 하나에 1g이다. 뭐 1g 심했나 10g이다 그러면은 어떤 그 선반의 무게를 재봤더니 선반 요 자체에 그 바구니 무게 빼고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의 무게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kg이다. 그럼 볼트가 100개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뭐 2kg이면 200개 있다는 거고 10kg 1000개 있다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 회사는 무조건 볼트가 100개 비트로 떨어지면은 주문하는데 뭐 오늘 주문하면은 내일 오니까 한 100개 정도면은 조금 간당간당하다. 그러면 한 200개 정도 됐을 때는 무조건 주문하는 걸로 하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 볼트에 저울이 이제 달려 있다가 이게 이제 200개 비트로 떨어지게 되면은 자동으로 서버에서 알림이 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담당자가 보고 이거 저게 됐네 그러고 이제 주문을 하는 이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 거예요. 스마트 팩토리의 기본이 물류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기계가 자동으로 움직이고 동작하도록 하는 것도 스마트 팩토리지만 사실은 뒤에서 안정적인 물류 구조를 갖고 있어서 제품이나 그 어떤 재고가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 정말 어떻게 보면은 모든 생산 공정 자체도 아니고 그 뒤에 뒷단에 있는 바닥에 있는 이 요소들을 건드려 버린 거예요, 이걸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실제로 지원 사업을 몇 개를 받았고 무슨 스마트 팩토리 지원 사업도 받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 가장 기본적인 거 구현한 다음에 이거 실제로 공장에 납품해 가지고 굉장히 반응 좋고 그다음에 뭐 했겠어요? 또 추가 지원 사업 받아 가지고 이제는 이 서버에서 자동 주문 관리 시스템으로 만들고 그게 이제 더 나아가 가지고 이제 공장 하나하고 연결해 가지고 다른 공장들에 있는 것도 토탈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플랫폼을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한다고요. 저울인데 단지 저울일 뿐인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시장을 보는 시야가 다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단순히 그냥 저울이다? 아유 그럼 저울 만들겠어요. 누가 그걸 예비 창업 패키지로 뽑아주겠어요. 누가 초기 창업 패키지로 겠어요. 그렇지만 이런 단순하게 저울과 이런 것들을 연동해서 만들 수 있는 기술만으로 그릴 수 있는 굉장히 멋있는 세상.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것 중에서 겉으로 볼 땐 티가 안 나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너무나 절실하게 원하고 있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 이 사람은 정말 필요한 시점에 효과적으로 내보낸 거죠. 그걸로 가치를 살려나간 거예요. 저울인데. 자, 요거는 실제로 성공 사례는 아니고 예창패, 초창패에서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건데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요런 거는 인사이트를 위해서 한번 말씀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직 박사학위 과정을 받고 있었을 때였어요. 이제 일본에 있었을 때였으니까 2008년도쯤이었는데 어떤 학회에 갔는데 거기에서 그 모 대학의 교수님을 만나 뵀어요. 그 교수님의 꿈이 뭐였는지 아세요? 휴먼 안드로이드 로봇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되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이 그쪽하고는 연관이 좀 거리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랬더니 이분도 되게 당당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 원래 내가 박사학위를 받았을 때부터 그 다음에 연구원 생활을 하고 이 대학에 올 때까지 항상 휴먼 안드로이드를 만들고 싶은 평생의 수건이 있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해왔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결국 이런 일들은 사람과 돈이 필요하고 시간도 굉장히 오랫동안 걸리는 일인데 그 안에서 단순히 돈이라고 하는 관점으로만 보게 된다 그러면 휴먼 안드로이드를 만들려고 단독으로 하는 전부 과제는 없어요. 휴먼 안드로이드를 만들려는 사람을 모집하는 대학도 없어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했냐? 다 쪼갰습니다. 쪼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실제로 이분이 그 당시에 받고 있던 정부 지원 사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자의수 만드는 거였어요. 전자의수. 로봇 말고. 그러니까 나는 휴먼 안드로이드를 만들고 싶은데 그 중에서 이번엔 로봇 팔을 만들겠다. 이게 아니고요. 전자의수를 만들겠다. 지금 전자의수 시장이 커지고 있고 이 안에서 나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걸 만들겠다. 그럼 그게 뭐가 돼요? 나중에 로봇 팔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몇 년 뒤에 보니까 인공지능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 자체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휴먼 브레인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요소들을 하는 데 있어서 하드웨어적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한 건지 그런 것들을 실제로 휴먼 브레인 뉴럴 네트워크 하는 연구실하고 협업을 해서 공동과제로 수행하고 있는 거죠. 즉 뭐냐? 본인의 꿈을 위해서 휴먼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건 자신의 꿈이지만 이것들을 그냥 딱 내다 봤을 때 너무 규모도 크고 자기도 지금 못 건드리는 게 너무 명확한데 이거를 그냥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아무리 대학 교수라고 하더라도 허황된 꿈이고 그냥 뭐 대단한 일 하시는 거구나라고만 생각을 하지 실제로 그걸 가지고 지원 사업을 받거나 학생들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연구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로 현명하게도 각각에 있는 로봇의 파트들을 다 독립된 하나의 연구 과제로 만들고 그것들을 하나의 논문거리로 만들어서 본인의 실적을 쌓고 학생들을 졸업을 시키면서 꿈을 이뤄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 줄 아세요? 얼마나 멋지면서도 무서운 일인 줄 아세요? 10년이 지나가고 20년이 지나가면은 전자의수를 하는 제자들이 학계에 톱에 서게 돼요. 휴먼 브레인을 하는 제자들과 인맥들이 생겨서 학계의 어떤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어떤 인공 장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졸업을 하고 학위를 받으면서 그 분야의 전문가로서 회사에 있거나 학계에 있게 될 거라는 거죠. 그 모든 리소스들이 합쳐졌을 때 이 교수님이 원하는 휴먼 안드로이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 아이템이 정말로 멋진 것일 수 있어요.
세상을 정말 멋지게 만들 수 있는 진짜 멋있는 꿈일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어마무지한 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꿈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여러분은 대부분 1인 창업기업이거나 1인 창조기업이거나 둘, 셋 정도가 있는 한 2, 3인의 소규모로 이제 막 5천만 원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창업 새싹 창업 병아리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명확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내가 그리고 있는 10년 뒤에 가장 멋진 세상을 갖다 놓고 이거를 마치 내년에라도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고 이 멋진 꿈 안에서 내가 지금 단독으로 우리 회사의 핵심적인 가치로 가져갈 수 있는 뭔가를 잘 잡아서 잘 포장을 해서 그거를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여러분이 이루어야 될 꿈을 단순하게 하나의 사업 아이템으로 만들어서 사업계획서에 써버리면은 그거는 그냥 허황된 생각을 하고 있는 발명가의 꿈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멋진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고 있는 가장 현실적인 시작할 수 있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현실적인 것들을 하나씩 아이템화 시키게 된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 회사의 미래가 보이고 여러분 회사의 가치가 보이고 여러분이 만들려고 하는 세상의 가치가 보이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생각해서 여러분의 한번 아이템을 재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의 원픽입니다. 오늘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오늘의 원픽은 딱 하나죠. 사업의 킥을 찾으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카페 창업을 한다? 카페 창업을 위한 지원 자금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카페 창업에 킥을 만들어줄 수 있는 핵심 아이템을 위해선 지원 자금을 받을 수가 있고 그 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찾아서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지 그것들을 한번 찾아내보고요. 여러분이 만들려고 하는 그 아이템,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그 사업의 미래가 얼마나 멋진 세상을 만들 수 있고 그게 여러분에게 얼마나 높은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심사위원들한테 열심히 한번 열정을 가지고 어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이제 곧 설이죠. 행복한 설 연휴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채널 M&A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